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어제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증시 주변 변수들 점검하겠습니다. 썩 좋은 변수는 아니죠. 그런데 제목은 기재부 홍남기 장관 좀 패는 이야기죠.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증시 변수 긴급 점검, 긴급 증시 변수 점검, 정신 나간 기재부. 자, 정신 나간 기재부. 왜 제가 정신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맨 뒤쪽에서 확인하시고요. 지금부터는 변수, 중요한 변수 4가지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월 30일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토마스 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죠. 미국의 기관 투자가 특히 이제 연기금 쪽도 9월 말부로 리밸런싱 가능성이 있다. 리밸런싱이란 의미가 무엇이냐면 연기금처럼 장기 안정된 수익률을 거둘 필요가 있는 그런 큰 기금들은 주식 대 채권 비율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가령 한국의 국민연금의 경우는 주식 투자 비중을 30% 정도로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분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369, 12 기준인데요. 이 기준이 초과된 만큼 덜어내고 부족하다면 굳이 채워넣을 필요는 없는데 초과된 게 문제가 되겠죠. 현재 글로벌 전체 연기금들 2천억 달러 정도, 즉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면서 각 국가별로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넘어선 부분을 매도로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국민연금도 최근 30%로 설정되어 있는 주식 이 한도가 증시 상승과 함께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일 그 비중을 덜어내기 위해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기금 입장에서는 수익 난 건 정리하고 수익 나지 않은 것을 좀 편입하는 등 리밸런싱을 하는 변수가 있어서 증시가 9월 말로 갈수록 약간 변동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이 현재 30%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민연금은 중요한 자산이죠.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니까 비중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초저금리 상황, 기준금리가 0.5% 상황을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규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국민의 노후에 더 잘하는 일이 아닐까,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증시 상황, 증시 주변 여건 변수.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삼성증권이 신용융자 거래를 중단했다. 네, 한국투자증권도 신용융자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뉴스에 나왔죠. 실제로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펀드가 있는 분들은 펀드 담보대출이나 발행음이 있다 그러면 그 담보대출이 되는지 문의하시면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그 담보대출 여력이 0이고요. 그나마 가능했던 게 신용융자 거래였었는데 이것조차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 이 신용융자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그런데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당장의 은행권에서도 신용대출이라고 해서 담보대출은 이미 상당히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신용한도대출은 이제 고액소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너무 심한 상황이니까 금융감독 입장에서든 이 한도나 그 다음에 금리 상황을 점검해서 빚 늘어가는 걸 좀 줄이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은행권도 신용한도 대출이 축소되고 있다. 자, 여러분, 신용화폐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신용화폐죠. 신용화폐 시스템화의 경제에서는 부채가 늘어나야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런데 부채의 증가를 막는 거, 이건 수익률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죠. 특히
기관 투자가들은 신용거래를 하지 않죠. 대부분 개인 거래가 신용거래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용거래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권의 대출이 축소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가 선호 종목들이 상승에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렇다면 향후 투자는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가 유리할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미리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가 한국 증시의 주변 변수가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증시의 주변 여건 좀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긴지버그 대법관, 미국의 여성 대법관인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이제 후임자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의회가 승인해야 될 텐데요. 트럼프와 공화당이 곧바로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라고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대선이 이제 2달도 안 남았고 한 6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입장에서는 긴지버그 대법관이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었으니 이분이 돌아가셨으니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니 바로 보수적인 인사를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대선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대통령이 당선돼서 임명하면 또 진보적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 이미 언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증시 주변 여건의 변수라고 보느냐? 어쩔 수 없이 최근에 가장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게 추가 부양책이잖아요. 2주 전에 공화당이 기존보다 확 축소한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자신들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상원에서조차 통과시키려고 했다 부결을 당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난을 하면서 3조 달러는 아니더라도 2조 달러 수준에는 통과시켜야 된다 그랬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늘려서라도 합의해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돌아가신 긴지버그 대법관 후임 문제를 부양책 통과와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정도면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대법관 후임 문제로 이게 지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게 미국의 첫 번째 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IPO 시장이 상당히 과열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했다는 이유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IPO 종목이 있었는데 무려 상장 당일 111%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이 특정 종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IPO 시장이 과열된 건 사실이다. 근데 이 과열이 미국 장에 왜 안 좋냐면 일반 종목보다 수익률이 최근에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거죠. 한국에서도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로 수조 원이 몰렸고 그 돈의 수익률이 일반 증시 종목보다 좋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잖아요. 그것과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3개월간의 주요 지수와 IPO ETF가 IPO입니다. IPO와의 상대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개월 동안 나스닥이 15% 올랐음에도 그것보다 훨씬 초과한 IPO ETF 수익률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누가 종목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IPO ETF에 돈을 몰리고 IPO는 종목에 따라붙어서 상승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IPO 금액을 봐도요. 지금 현재 최근 10년 동안의 연도별 IPO, 미국의 IPO 금액들인데요. 최근 가장 금액이 많았던 게 2014년 약 9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2010년 이미 현재까지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7천억 달러 금액은 작년에 2배 금액을 1년 내내 2배 금액을 넘어선 금액이고요. 현재 수준은 2014년 이후의 최고 금액이다. 그만큼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최근에
증시 상장 종목이 IPO라고 해서 기업 공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펙을 통해서 스펙 합병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신규 종목이 있죠. 니콜라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올라왔죠. 그렇게 되면 IPO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피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스펙을 통해서 증시에 상장된 금액이 314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즉 스펙 금액 플러스 앞에 IPO 금액을 합합을 하면 거의 2014년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넘어선 수준은 최고로 최근 30년 동안 높았던 게 99년 닷컴 버블 때죠. 닷컴 버블에 거의 도달하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그림은 마켓워치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과열이 얼마나, 그러니까 시장 현재 증시가 과열되고 얼마나 이렇게 핫한지를 보여주는 이 차트인데, 상장 첫날 수익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99년, 2000년에 상장 첫날 하루만 상장하면 전부 다 상한가 따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쳤었을 때가 70% 수익률을 보였는데, 현재 20년 올해 3분기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첫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니 종목으로 돈이 가는 것보다 IPO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다음 주, 그 다음에 10월 예정되어 있는 IPO 물량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9월 달에 아직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약 10일 정도 남아 있을 기간에 상장 예정인 그 IPO 예정 물량인데요. 이 빨간색 마크가 대형 IPO입니다. 당장에 23일에 지금 현재 펠런티어 테크놀로지 업체는 29억 달러 규모고요. 그 다음에 발음도 어렵네요. 굿 RX 홀딩스가 11억 원. 상당히 큰 이렇게 IPO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도 이렇게 대형 IPO가 있는 날에는 나스닥이나 이런 기술주, 그 다음에 S&P 500의 수익률, 즉 증시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IPO 투자 자금 상황을 보면 증시가 과열권으로 진입한 것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즉 모든 돈이 IPO로 몰려버리면 되돌림이 나오죠. 최근에 그런 애플 주식 22% 조정, 그다음에 나스닥의 약 11% 조정도 이러한 IPO 쪽에 쏠리는 자금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토마스 선생님 언급하셨던 트럼프의 대선 불복, 그 다음에 대선이 이제 6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양상, 이런 것도 사실 증시 주변 여건을 억누르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 여건이 안 좋아요. 거기에 코로나 19 문제도 최근 스페인, 유럽, 그다음에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100명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거. 이렇게 주변 여건 상황이 불안한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그런 일이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증시 안정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것을 더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힘을 빼려는 정부 부처가 있어요. 그게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지 그걸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주주 요건 3억입니다. 즉 특정 종목에 투자한 금액이 3억 이상이 됐을 때 그걸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주식 매매에 현재는 양도세가 없는데 전체 금액 3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더 내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아파트에 전세 자금도 안 되는 규모인데 이게 1인당 3억도 아니에요. 특수관계, 가족, 부부, 아이들 합산 다 해서 특정 종목에 3억을 넘어가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여러분, 대주주 요건 3억. 좋아요. 세금 내라고 하면 냅시다. 그런데
제가 뭐 이사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회사의 어떤 권한이나 뭐 이런 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름만 거창한 대주주 요건, 그리고 세금만 더 내게 하는 의무적인 이 황당한 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 전체를 묶어서 3억? 이 3억이면 아파트, 야, 진짜 너무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문들도 이렇게 나섰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만 은 한국 주식시장이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원래는 연초에 10억으로 묶여 있는 것을 3억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을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최근에 기재부가 갑자기 3억을 유예할 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니들 연 먹어봐라 이런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수관계인 합쳐서 3억에 이거 연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재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신문에서까지 구시대적인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데 아무런 권한도 특혜도 없는데 의무와 책임만 강조하는 대주주. 그렇다면 기재부는 대한민국 기재부가 아니라 뭔가 의도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도하는 걸 찾아보니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한국 주식에 하지 말고 차라리 미국 주식에 해. 차라리 그게 더 세금이 쌀 수 있어.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개미들 너희들 돈 벌면 안 돼. 기관이나 외국인이 벌어야 좋아. 이걸 유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개미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3억 대주주 회피 물량을 내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을 의도적으로 더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싸게 자신들이 받고 연초에 개인들이 다시 사러 들어올 때는 오히려 주가를 땡겨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겨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기관이 돈 벌게 해주고 외국인들이 돈 벌게 해주는 이 한국의 기재부. 그렇다면 왜 개인들에게만 대주주 요건을 물리느냐? 나는 그것도 황당합니다. 기관도 물리고 외국인도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은 대주주 못 되는 겁니까? 이거 좀 되지도 않는 이야기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 느낌이에요. 왜? 한 개 종목만 사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건지 아니면 기관에 돈을 상납하라는 건지 이거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열이 받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9월달에 이 뉴스가 나오면부터 요즘 기관들 매도세,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됩니다. 왜? 공매도가 없어졌잖아요. 대주주 요건에 개선이 없다면 3억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물건을 주식 종목을 매도해서 차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관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로 공매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주가량을 계속 부추기고 더 싸게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싸게 받으면 개인의 부가 기관과 외국인으로 이전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왜? 연말이 지나서 연초에 개인들이 또 사러 오면 기관들이 이제 주가를 땡겨서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땡겨서 비싸게 넘기거든요. 한마디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돈 없는 개인들 속주머니 다 털어내겠다는 기재부의 이 상황. 그런데 이게 기재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재정부 지들이 공무원이다. 지들이 내가 나라 국간 책임져 이러면서 헛소리 하는데 그걸 함부로 똑바로 관리하라고 과반 의상 뽑아줬잖아요. 과반 의석을 가진 압도적인 집권당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압박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대주주 요건을 바꿔야 되죠. 만약에 민주당이 안 한다면 그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오면 사실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에 차라리 버블이라도 오면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도 하고 신규 창업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과거 닷컴 버블에서 나온 회사, 다음이 그렇고 네이버가 그렇고 일부 게임 회사가 그런 거잖아요. 미국 나스닥 버블을 통해서 구글이 나왔고 페이스북이 나왔고 아마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부동산 버블보다 차라리 주식시장 활성화가 한국 경제에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 기재부 그리고 기재부가 한다면 집권당이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보다는 증시, 주식 시장이 경제 성장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금액,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서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에게 이익을 주려는 행위, 이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건 결국 기재부 장관, 기재부 소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 넘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일종의 피할 수 없는 책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반 이상을 가진 민주당, 이런 문제 반드시 확인해서 경제성장, 그 다음에 우리들 주머니 사정도 좋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멤버십 제도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아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멤버십 제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멤버십 서비스 제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 상승미수 경제와 투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맨 오른쪽에 가입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멤버십 가입을 하는 버튼입니다. 이 도대체 멤버십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질문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건데요. 가장 첫 번째가 왜 상승미소 당신은 멤버십을 운영하는가입니다. 왜가 가장 중요하죠. 구체적인 제가 꿈꾸는 이유가 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장이 문제를 삼을 때만 문제가 되고 아무리 안 좋은 일도 문제를 삼지 않으면 호재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을 알아내고 또 그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의 트레이닝을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경제를 분석하고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켜내고 조금이라도 불리게 되죠. 그러면 제 방송에서 꿈꾸는 친수익파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 좋아요, 상승미소. 멤버십 제도 도대체 3만 원 내고 가입해야 되는데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멤버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제도 하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 전용의 게시판이 열리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나 그다음에 이메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알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서비스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매일 새벽 미국장이 마치면 미국 증시의 시황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시황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거의 모든 섹터를 살펴봅니다. 제가 이 시황을 쓰기 위해서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아침에 한국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경제 속보 및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빠서 오늘 현재,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증시 개장이 되는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서 실시간 경제 속보를 전해드리고 그 속보를
그 다음에 지표를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 위안화가 7.0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증시 상황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가령 북한의 지난번에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했던 거나,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미국의 데일리 19 확진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가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이 향후 증시에 향후 경제에 어떻게 이어질지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분석해서 여러분께 계속 글로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는 시장의 대응입니다. 이 DDR5는 월요일, 7월 13일 월요일 방송이긴 하지만요. 이미 7월 금요일과 목요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 웬만한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 주식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영향받고 있는 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미국의 종목들 이야기하고 분석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난주 아마 수요일인가에 올려드렸던 그림 텐데요. 핸들러 업체인 어드반테스트입니다. 어드반테스트. 이 업체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했지만 추천 종목도 가끔씩 드리는데요. 추천 종목, 테크인 후공정 업체죠. 이 업체와 비교한 연관성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멤버십 전용 방송도 아주 가끔은 합니다. 지금까지 멤버십 3개월 동안 멤버십 전용 방송을 2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었던 이야기죠. 테크인, PSK, 그리고 EUB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려고 메모리 반도체 주식 때가 왔다, 이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앞서서 이미 언급한 대로 추천 종목 매매도 합니다. 즉, 매매를 리딩하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난주에 JYP 엔터를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이미 거의 7월 1일일 겁니다. 그때 7월 초에 JYP 엔터를 6월 달이었나요? 6월 말이었나요? 아무튼 JYP 엔터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 추천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한 것을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크게 7가지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서한 내용, 서평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멤버십 비용이 월 3만원입니다. 다른 멤버십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데, 이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멤버십 비용 월 3만원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비쌉니다.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3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도 한 달에 3만원씩이니까 상당히 비싼 돈인데요. 왜 3만원이냐? 만약에 5천원이나 아주 작은 돈으로 해버리면 제가 당연히 그 정도만 마음을 먹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천원을 내면 그 작은 돈이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3만원을 내지만 30만원, 아니 300만원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정말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경제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그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최고의 모임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주기를 보면 거의 95% 이상의 멤버십 회원들이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걸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 300만원 이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 당신이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뭐냐? 뭐 투자 동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저한테 멤버십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식,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수받아서 멤버십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멤버를 저는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즉 멤버십 회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가셔서 더 이상 멤버십 서비스 없어도 스스로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트레이닝하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느냐? 예, 홈페이지에 보면 가입 보이시죠? 저 가입을 누르면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영상 밑에도 가입이 뜨는데요. 그걸 누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가입이 진행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애플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거나 애플 아이폰에서는 또는 아이패드에서는 3만원이 아니라 4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대로 다 바로 가입할 수 있고요.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오류가 난다. 그럴 때는 PC에서 가입을 하시고요.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의 아이폰이든 항상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만 약간 분류가 된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기대하겠습니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욕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권유하는 건 그만한 노력, 그 다음에 그만한 뭐라고 하죠? 좋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